네, 법들 합시다. 더 로이아 시작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권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분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 또 정당한 권리를 한번 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나 이 매매 계약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사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게 뭐지? 뭔데? 위약금 1억? 1억? 위약금 1억의 시작은 문제의 그날이었습니다. 이모, 언제 이렇게 부동산 차렸어요? 완전 번듯하네. 내가 얘기 안 했나? 옥자, 공인중개사 딴지 좀 됐다. 오, 그럼 저희 집도 중개 좀 잘해주세요. 그럼 다름집도 아니고 너희 집인데 제일 좋은 걸로 딱 보여줄게. 그래, 우리 둘이 살 거라서 방은 3개면 되고 앞이 좀 탁 트인 그런 집이면 좋겠다. 그런 집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라. 집을 구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럼 집 한번 가볼까? 좋지. 오케이. 일단 일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주원아, 이 집 어떻노? 나는 이 집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한다. 조망도 딱이고. 그럼 이 집으로 계약하자. 이모, 저는 이 집보다 아까 봤던 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옥자야, 일단 내가 무진이랑 상의를 좀 더 해보고 결정할게. 그래도 되지? 당연한 말씀. 근데 이 집 참 좋네. 엄마, 이 집은 교통이 좀 불편하다. 내 회사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엄마, 내는 약속 있어서 먼저 좀 갈게요. 네. 가라. 주원아, 니 오늘 좀 시간 좀 있나? 오늘 별일 없는데? 그래? 그럼 오랜만에 우리 차도 한잔 하면서 수다도 좀 떨자. 그럴까? 그나저나 주원아, 니 오늘 집 본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더노? 나는 마지막에 본 그 집이 마음에 쏙 들긴 하더라. 무진이가 회사 다니기가 힘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 나도 그 집이 좀 아까워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일부를 안 보내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 찝찝하면 인감 도장 찍지 말고 계약서에 서명만 해라. 그럼 저녁에 무진이랑 상의해서 계약금 안 보내면 계약 무효인 거지? 당연하지. 집을 사고 팔 때는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사람이 우선이니까 안 보내면 끝이고 없던 일이 되는 거다. 그래, 알겠다.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이죠. 주원아, 니 계약금 안 보냈지? 무진이가 거기는 영 안 되겠단다. 그래. 그러면 새로 나온 매물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갈래? 거기는 교통이 괜찮나? 우리 무진이 회사 다니기 편한 데로 가야 된다. 그럼 뭐 지하철에서 버스까지 아파트 앞에 딱 역세권이다. 오, 좋은데? 한번 가보자. 올라가 보자. 다른 집은 알아보려고 하네요. 네, 계약을 했는데요. 자, 엄마, 이게 마지막 집이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네. 에이, 엄마가 내를 위해서 이렇게 교통 좋은 아파트를 선택해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아들 덕분에 역세권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좋네. 이게 뭐지? 뭔데? 위약금 1억? 1억? 어디 좀 보자. 이거 그때 계약 안 한 그 집주인인데. 옥자야. 그때 그 집주인이 우리 보고 위약금 내란다. 뭐라고? 그 집은 계약금 안 보냈잖아. 그러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자, 그러게요. 의뢰인 강주은 씨, 즐겁게 새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큰 돈을 물게 됐는데요. 일단은 사건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강주은 씨는 부동산 중개인인 이옥자 씨와 함께 아들과 살 집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죠. 하지만 아들의 반대로 집 계약을 망설이게 됩니다. 네. 이때 계약금만 보내지 않으면 된다는 중개인 이옥자 씨의 말을 믿고 우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대금 5억에 계약금은 10%인 5천만 원. 하지만 아들이 끝내 집 계약을 반대했고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 계약이 무효가 된 줄 알고 다른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계약서를 작성했던 매도인에게서 위약금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그 부동산 가계약과 관련해서는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일단 계약금을 보내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의뢰인 강주은 씨처럼 계약 취소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닙니다. 사실 계약금을 보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 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계약금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네. 이미 성립한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한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그렇죠. 이때 청약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층의 원하는 평형대의 아파트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네, 이때 청약에 따른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매수인이 당신 아파트 나에게 5억 원에 팔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했을 때 매도인이 네, 좋습니다. 제 아파트 당신에게 5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써 하는 계약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체결하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예.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이미 합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부동산의 세계는 알면 할수록 참 신기한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도 계약금을 보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계약 관계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네. 네, 일단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금만 안 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계약서를 쓴다, 계약을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매수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네. 다만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약금 통보를 받았는데 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강준 씨 매도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참 예상치도 못하게 그것도 1억을 그럼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머리가 굉장히 하얘질 것 같고 없던 두통도 지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1억이라는 이 위약금, 이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저희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표준 계약서에 보시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약정을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있을 손해를 예상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서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은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의뢰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매매대금이 5억이고 계약금이 그럼 5천만 원이면은 1억의 위약금이면 좀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연에서 매도인은 강준 씨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예. 사실 이 1억 원은 계약금 5천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계약금 상당액인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그나마 다행인 일입니다. 자, 그럼 사실 이 사건의 책임을 따져보면요. 중개인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 중개인이 계약금만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중개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드라마 보시면 이옥자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지가 좀 됐다고 했는데요. 네, 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강준 씨는 친구인 이옥자 씨가 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금만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라는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옥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도 왜 다만 모르셨을까? 예. 다만 나왔습니다. 다만. 예, 다만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거가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일종의 보험처럼 의무적으로 부동산 공제에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나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보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게 공제 금액이 네. 개인 부동산 사무실인 경우에는 1억 원으로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 한도는 1회에 배상해 주는 금액이 1억이 아니라 1년 동안 총 배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2억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당신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발뺌을 한다면은 이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도 사건을 하다 보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대화를 녹음을 하시거나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는 등 증거로 보관이 용이하고 그리고 현출이 용이한 이런 수단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연에서 이옥자 씨가 발뺌을 한다면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우선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 당시에 그 설명을 할 당시에 동성을 했었던 강준 씨의 아들 최무진 씨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함께 있던 직원이 있었다면 그런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드시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녹음이나 녹취를 통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또 한 번 느낍니다. 자, 이렇게 참 알쏭달쏭한 부동산 세계, 저희가 몇 가지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OX 퀴즈 지금 판을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를 맞추실 분이 지금 사무장님밖에 안 계세요. 제가 만만하죠.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뭐 예.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대 출신 사무장님. 오늘 다 맞춰버리겠습니다. 안 맞추시면 출연료 반납 하십니까? 자, 문제 주세요. 여기까지는 지켜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으면 O, 드리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O. 옵니다. O? 예. 왜 드셨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보통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당일 취소하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4시간 요 정도 안에 취소하는 거 부동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인정돼야 됩니다. 옵니다. 부동산도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정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정답 어떻습니까?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예. 안타깝지만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옷이나 물건을 사게 되면 단순 변심이라도 보통 일주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약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 정말 그 빼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X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O 드시지 않으셨어요? VCR 판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사건 의뢰인 강준 씨에게 해결책 제시해 주실까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준 씨, 이 아파트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이용자의 설명만 듣고 덜컥 계약서를 작성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위약금 5천만 원이나 물어야 하니 얼마나 억울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강준 씨, 부동산 협회에 공제금 청구를 해서 5천만 원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여기에 우리 집이 생겼네. 당신 소원 풀었네. 기촌하고 싶어 했잖아요. 경매로 집을 싸게 잘 받았어. 그러니까 그럼 이 집이랑 저기까지 우리 땅인 거죠? 그렇지. 여기 전부 다 우리 땅이지. 당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표정이네. 당연한 거 아닌가? 아, 좋다. 우리 집 그동안 잘 있었는지 볼까? 당신 집 잘 있네요. 걱정 좀 그만해요. 아, 요 옆에 텃밭 자리도 한번 가봅시다. 응. 여기는 뭘 심으면 좋겠노? 여보, 여보. 왜 그래? 저거 무덤 아니에요? 지난번엔 못 본 것 같은데. 글쎄,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주인을 한번 찾아보자. 가봐요. 난데없이 무덤이 있어요. 그러네요. 누구 무덤인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아, 거기 군청이죠? 아, 여기 무덤이 있어서 주인을 좀 알고 싶은데요. 예, 고읍면 888번지입니다. 예?
무덤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요. 난감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 무덤 어째야 되노? 내년에 들어와 살려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에이. 저건 또 뭐고? 작년에는 한 개인데 올해는 왜 또 두 개고? 저 무덤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덤 주인 누군지 내가 꼭 알아내고 만다. 에이씨. CCTV라도 달아야겠는데요. 그러네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요 앞에 새로 집 지은 사람인데 거기 혹시 무덤 누구 집 무덤인지 아십니까? 거기 우리 집 무덤인데. 아니, 거기 제 땅인데요. 거기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조상묘가 있던데야. 옛날 조상 무덤은 오래전에 다른 데로 옮겼고 우리 마누라가 2004년도에 죽었는데 그때 만든 무덤이지. 그 새로운 무덤도 있던데요.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 그 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묻었어. 아니, 남의 땅인데 무덤을 계속 왜 만드시는 겁니까? 무덤 다른 데로 이장해 주세요. 거기는 대대로 우리 조상 무덤이 있던데야. 그리고 그런 데는 분묘 기지권 그게 성립한다던데. 그리고 당신은 여기 살지도 않잖아. 무덤 이장 절대 못해. 말이 안 통하네. 거기 제 땅이니까 연말까지 무덤 전부 다 이장하세요. 그럼 무덤 이장 비용을 내놓던가. 5천만 원 내기 전까지는 절대 이장 못해. 5천만 원요? 아버님, 저 왔어요. 아버님? 관계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 이 집 며느리인데요. 하나뿐이 없는 이쁜 며느리. 아이고. 며느리가 죽어서 새로운 무덤 쓴 거라면서요. 그럼 저 무덤은 가짜? 저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당장 고소하겠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거긴 우리 조상묘가 있던 데가 맞으니까. 자, 조상묘 그리고 뭐 가짜 무덤이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예. 일단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진 씨는 경매를 통해서 땅을 취득하게 됐고 귀농을 꿈꾸면서 자주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에 묘지가 있음을 알게 됐고 1년이 넘는 수소문 끝에 이 묘지의 연고자인 정주영 씨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정주영 씨가 무덤 이전 비용으로 5천만 원이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죠. 예. 거기다 알고 보니 정주영 씨가 오기진 씨의 땅에 가짜묘를 쓰게 된 정황까지 발견하게 됐는데요. 묘지 이전을 원하는 오기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에 묘지가 들어선다면 참 이게 황당할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은 부동산과도 손해배상 전문이신 우리 김경덕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다른 사람의 땅에 묘지를 들인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히 황당한데요. 네, 귀농을 꿈꾸는 오기진 씨의 예. 그 소중한 꿈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과연 남의 땅에도 무덤이 있다면 어떠한 권리가 있을 수 있는지, 즉 5글자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분묘 기지권,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분묘 기지권이란 아마 노년층, 중장년층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예. 이 젊은 세대에게는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한자어니까 제가 한자어로 풀어서 네. 설명을 드리면 무덤 분자에 무덤 묘자, 즉 분묘는 무덤이고요. 터기자에 땅지자, 그리고 권리할 때 권자입니다. 네. 그래서 무덤이 터잡은 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그 땅에 대한 권리인데 이게
땅 주인의 그런 권리와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네,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예.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예.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없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이 분묘를 점유했던 경우. 예. 세 번째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특약 없이 네. 토지를 처분하였을 때 분묘 기지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년간 시효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궁금한 게 지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전 소유자는 승낙을 했는데 이전을 해서 취득한 사람은 그 예전 승낙의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소유자가. 취득한 사람은 네네. 내 소유권을 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묘 기지권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요건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토지 이 소유권을 처분을 할 때 예전에는 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그 분묘 기지권의 승낙의 효력이 계속 승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는 이런 특약을 좀 두셔야 됩니다. 매수자는 항상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다른 사람의 땅에도 20년간 공연히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 취득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점유 취득하고 시효 취득하고 비슷한 겁니까? 예,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시효로 그 등기를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예. 분묘 기지권하고 상당히 유사하지요. 네. 예,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분묘 기지권은 분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까지의 권리만 이제 인정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그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민법에도 뭐 조항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민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에도 분묘 기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예. 이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관습법상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된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는 딱 있으면 무덤을 철거하거나 이건 어떻게 이장이 안 되는 겁니까? 예,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무덤의 연고자라든지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이전을 시키려면 그 협의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공짜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했을 때 예. 뭐 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예. 올해 2021년 4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예. 분묘 기지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2년 이상 그 지료가 연체가 되면 원래 성립했던 분묘 기지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요구하면 그에 맞는 지료를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정주영 씨가 만든 그 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도 분묘 기지권이 그럼 인정이 되는 경우인가요? 정주영 씨의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법에서 날짜나 숫자 나오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도 제가 중요한 날짜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3일입니다. 2001년 1월 13일. 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예. 약 20여 년 전 전면 개정이 되면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대로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예.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이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드라마 속 사연의 경우에는 정주영 씨 아내분이 2004년쯤 사망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이 분묘를 설치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분묘 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이제 2001년 1월 13일. 요 날짜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정주영 씨 며느리의 무덤은 지금 가짜 무덤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그러니까. 경우는
거의 불법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가짜 무덤은 보호할 가치가 없겠죠. 예. 제가 추측하건대 정주영 씨는 이곳 마을에 오래 사셨던 분이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 분묘 기지권을 주장하셔서 보상금을 받았던 사례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 보상금이란 것은 분묘의 개수나 면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죽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가짜 무덤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짜 무덤을 만든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정주영 씨의 무덤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오기진 씨가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정주영 씨는 아마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그런 경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또 시골길 가다 보면 무덤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플래카드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저런 주인을, 그 무덤 주인을 못 찾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장사법에서는 무덤 주인을 찾지 못하는 무연고 분묘의 경우에 예. 이 토지 소유자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최고하고 이렇게 공고 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고자를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고 기간 후 일단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일정 기간 봉안을 했다가 관할시장 등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묘를 쓰고 뭐 이렇게 그 장례를 지낼 때 좀 그 법적으로 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장사법은 크게 3가지의 장례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매장이고요.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죠. 네. 하나는 또 화장입니다. 이렇게 불에 태우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장입니다. 일단 화장을 하고 난 뒤에 그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입니다. 예. 자, 시신을 물 속에 놓는 어떤 수장이라든지 언덕 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져서 풍화되게 만드는 풍장은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이 죽으면 그 시신을 화장한 뒤에 뼈가루나 유골을 이렇게 강물에 막 흩날리고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있죠, 있죠. 사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연장의 형태로 정해진 장소에 묻어두셔야 합니다. 예. 흔히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시면서 나의 시신은 뭐 짐승밥이 되도록 뭐 해달라. 예. 혹은 뭐 나의 유골은 어떤 낙동강에 뿌려달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예. 후손들이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장래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처벌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지낼 때도 꼭 법을 지켜서 그렇죠 지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의뢰인 오기진 씨를 위한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우리 오기진 씨는 이 묘지를 이전 철거해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사법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장에 신고하고 이 묘지를 이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분묘기지권의 소유자인데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이전하라고 한다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확인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네. 사실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은 대부분 시골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시골 곳곳에서 이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담당을 해보면 이 도시에서 오신 외지인데 이 마을에 오래 계시는 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얼마나 있었냐,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있었냐, 이게 쟁점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 마을 주민들 분들의 뭐 진술이나 뭐 경험, 목격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분들이 다 마을 주민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지 소유자분들은 그 토지를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무인 항공기, 뭐 드론을 띄워서 뭐 촬영을 해둔다든지, 뭐 구석구석 무덤이 있는지 혹은 남이 와서 여기에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걸 꾸준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 토지 소유자분들도 내 땅 잘 관리하시고 평소에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내 자산인 이 차를 압류당했다는 의뢰인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야, 돈 갚은 거 아니었어? 왜 내 차가 경매에 넘어가노? 왜 내한테 그러노? 네가 빚 갚겠다고 증서 썼잖아. 끊어라. 헤어진 네가 언젠데 전화하노? 야, 이 자식아! 내 차 어떡하노? 잠시만요. 누구세요? 아유, 왜 이러시는데요? 이 차 주인 이현정 씨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강제집행 나왔습니다. 아니, 채무라니요. 저는 빚 없는데요. 아니, 근데 제 차가 왜 압류돼야 되는 건데요? 자세한 건 법원에 문의하세요. 와, 날벼락인데요. 예, 법원이죠. 제 차가 압류당해서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던데. 네? 저한테 3천만 원 채무가 있다고요? 아니요, 저 빚 없는데요. 진짜 빚 없는... 네? 5년 전에 공정증서요? 5년 전 남친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법을 너무 몰랐던 내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자기야, 배고프다.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저기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서 안녕하자. 네, 약속 있다. 무슨 약속? 또 뭐 그 인터넷 도박인가? 뭐 그런 거 아니지? 진짜 이번에 꿈 장난 아니란 말이야. 이번에 한 방 대박 터질 수 있다. 자기야, 이해해줄 수 있지? 뭐라고? 진짜 이번에 내 대박 나가. 자기 명품백 사줄게. 알았지? 전화할게. 인터넷 도박을 즐겨 한다는 것만 빼면 완벽했던 남자친구. 그게 가장 큰 흠이네요. 여보세요? 자기야, 뭐하노? 이제 쉬려고. 집이야? 집이지. 자기야, 내 부탁 하나만 해도 되나? 진짜 중요한 일이라서. 무슨 부탁? 내가 자기한테 돈 보내줄게. 자기가 그 아이디 만들어서 베팅 좀 해주라. 뭐? 내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자기가 하면 된다, 애가. 이게 그 한 아이디당 5번밖에 못해서 그렇다. 진짜 이번에 진짜 느낌 좋다니까. 네,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게. 진짜? 네 이 오빠 못 믿나? 그냥 자기는 아이디 만들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은 자기 앞에 명품 가방이 딱.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 보낼게. 천만 원? 세상에 미쳤다 진짜. 돈 들어왔지?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이가?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는 거 내가 보여줄게. 자기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일단 사이트 들어가서 아이디부터 빨리 만들어 봐봐. 저는 그저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아니 가르쳐주는데도 그걸 못해가 돈을 잃게 만드나? 아니,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 했다, 아이가. 아 진짜 그 1000만 원 친구한테 빌린 건데. 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은 내 3배는 벌었다, 3배는. 아 이거 어쩌지? 뭐 어쨌든 자기가 잘못해서 돈 잃었으니까 공정증서 하나만 좀 써도. 아니, 내가 왜? 아니 그 친구가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갚을 건데 그 보여주기용이다, 보여주기식. 아니 형식적인 거, 형식. 자기가 하면 되잖아. 아니 이 친구가 하도 의심이 많아가.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써도. 아니, 자기 때문에 돈 잃은 거잖아. 내가 석 달 안에 돈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그 친구 안심시키려고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중에 위임장 하나만 좀 써도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다. 그 채무 변제 공정증서 좀 쓰려고요. 여기 위임장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 인간 또 연락 안 받네. 또 도박하고 있는 거 아니가? 남자친구의 도박 중독으로 결국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공정증서에 관해서도 까맣게 잊었죠. 일단 잘 헤어지긴 했네요. 그죠? 여보세요? 내 연정인데. 진짜 오랜만이네. 왜? 헤어진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내한테 미련 있나? 뻔뻔합니다, 목소리가. 야, 니는 뻔뻔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나? 아니, 네가 공정증서 써줬잖아. 왜 내한테 그러는데? 야, 네가 갖는다며. 그냥 형식이라며. 야, 이게 뭐고? 니 당장 빨리 돈 갚아라. 내가 돈이 어딨노? 나는 모른다. 야, 이 자식아! 야! 내 차 어떡해? 멍청아, 왜 그걸 써줘? 진짜 어떡해. 못 모르던 시절에 썼던 한순간의 실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모르면 약이 아니라 참 모르면 독입니다. 이현정 씨 참 억울하겠어요. 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예. 먼저 사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이연정 씨는 5년 전 고영준 씨와 사귀었습니다. 교제 중에 고영준 씨의 부탁으로 불법 도박을 대신해 줬는데요. 베팅 자금을 고영준 씨에게 받아서 아이디만 새로 만들어 영준 씨가 지시한 대로 베팅만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잃게 됩니다. 이에 고영준 씨가 친구에게 빌린 돈이라며 공정증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고 네. 이연정 씨는 별 문제 없을 거라는 말에 위임장까지 써주었습니다. 문제는 5년 후에 채무를 이유로 이연정 씨의 차를 압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현정 씨는 고영준 씨가 친구에게 이제 보여주기 용이라고 하니까 일단 써줬습니다. 아마도 공정증서라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써준 것 같은데, 자,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이 공정증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공정증서란 당사자들의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증인이 직접 듣고 작성한 공증문서를 말합니다. 네. 공정증서는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만 공정증서와 같은 공문서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자체로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증도 따로 필요 없고 그 자체로 이제 인정이 되는 이제 문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드라마에서는 고영준 씨가 이현정 씨한테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쓰는 거라고 했지만 공정증서 안에 적힌 내용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자체로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가 강력한 이유는 이 사건처럼 강제집행의 인락의 기재, 즉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 과정이 필요 없이 이 공정증서만 가지고 차량을 압류한다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게 그냥 문서 하나로 법원에서 받은 강제집행과 동일한 효력을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중하게 잘 봐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쟁점이 되는 게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이현정 씨는 자리에 없었고 위임장으로 대신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인정이 되는 겁니까? 예, 고영전 씨의 경우 이현정 씨의 명의, 인감등을 도용한 것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권한을 고영준 씨에게 대리를 맡겼기 때문에 네. 위임장으로 대신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큰 화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현정 씨는 구제할 방법 없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를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경우에는 다소 그 내용 안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가 정말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다만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사이다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구제가 가능하다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하면 구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현정 씨는 전 남자친구인 고영주 씨 부탁으로 공정문서를 작성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불법적인 도박 자금을 갚아달라는 의미로 작성된 것입니다. 예. 이는 우리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을 법률 행위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연정 씨는 공정증서에 기재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이유로 쓴 돈이 아니라 불법 도박 자금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불법 원인급여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러한 대표적인 것이 이 사건처럼 내용 자체가 불법인 도박 자금에 관한 것이거나 청부 살인 등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급부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면 무효가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이현정 씨의 차는 어떻게 압류당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현정 씨는 우선 자신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이렇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여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이의 소송 중에 차량이 이미 경매가 되어 낙찰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우선 차량의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의 이의 있습니다. 예.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현정 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공정증서의 효력이 무효이므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 불법적인 도박 자금이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현정 씨가 이미 이제 5년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따져 물어도 네가 써준 거잖아. 왜 이제 와서 이래?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연정 씨는 영준 씨와 통화를 하면서 도박에 관한 돈이 아니냐, 아무런 문제가 없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또는 유도하듯이 통화를 하여 결국 영준 씨의 입에서 그 돈이 도박에 관한 돈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이를 유도하여 녹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을 방금 말한 청구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을 하여 연정 씨가 작성한 이 공정증서가 실질적인 내용은 도박에 관한 자금으로 무효라는 점을 밝힌다면 이러한 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그 증거를 잡아야겠네요. 그러네. 남자친구의 입에서 불법 도박 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어렵겠는데요? 머리를 많이 써서 통화를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자, 일단 그럼 이현정 씨를 속이고 또 공정 증서를 쓰게 한 이 나쁜 남자친구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처벌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공정 증서의 사용 용도를 속인 것은 맞으나 드라마로만 봐서는 형사적으로 영준 씨를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정 씨가 재판을 하기 위해 들었던 인지대 등 각종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 비용은 패소한 영주 씨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현정 씨의 사연을 보니까 몰라서 당한 거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로이어를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더 로이어가 열심히 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공정증서, 이제 아주 강력한 효력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공정증서를 좀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재판 과정 없이 바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집행 근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채권자나 제3자들이 그 내용을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없는 의무에 대해서도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 써달라는 대로 적어주시면 안 되고 그 안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심코 작성한 이러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나중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거나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공정증서 일단 거리감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의뢰인에게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연정 씨는 억울하게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3천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돈은 도박 자금으로 모여라는 점을 입증하여 공정증서의 집행을 불허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결국 차량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남이 별 다른 의미가 없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저희가 또 반가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더 로이어가 개설이 됐는데요. 또 친구 추가하시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더 로이어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